한 문제를 더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기본 모형이야. 기본 모형에서 난 기본 모형도 안 된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데 요거를 이제 응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냈어요. 이게 2번 나왔는데 18회 때 나왔었고 요거는 기본이 24회잖아요. 이걸 먼저 냈어야 되는데 요걸 응용을 먼저 냈어요. 그런데 24회인데 26회인가 28회인가 요 문제가 하나 더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28회 걸 집어넣으려다가 기출문제 있다가 하니까 거기 그 회차에 딱 걸려가지고 요거를 옛날 거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똑같아. 보니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얘는 아파트예요. 0.8이고 소득 탄력성이 0.5 똑같죠. 근데 아까 저는 수요량의 전체 변화를 얼마냐 했는데 그 내용은 좀 달라요. 가격이 몇 프로 변했어요? 10%가 변했는데 전체 수요량이 몇 프로? 2%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면 소득이 얼마나 변해야 되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부터 한번 해볼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주어졌어요? 0.8이 주어졌죠. 그럼 가격이 얼마 변했다고요? 10%가 상승했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나 변해야 돼? 먼저 크기 8%가 변해야 되죠. 10 곱하기 0.8이니까 8%가 변해야 돼. 그 다음 방향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감소해야 돼.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가격만 만약에 영향을 주는 시장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10%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이 8%가 감소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지금 어떻다 그랬어? 2%가 증가했다 그랬잖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A 부동산에는 가격 말고 다른 것도 영향을 줬구나. 그 영향 준 것이 뭐야? 소득인 거야, 소득. 그죠? 소득 탄력성이 얼마 했어요? 0.5가 주어졌죠. 그러면 소득에 의해서 이 아파트 수요량이 몇 %가 변해야 됐어? 가격이 8% 감소가 전체가 2% 증가했다 그랬죠? 그럼 소득 때문에 수요량이 몇 프로 변했어야 돼요? 10%가 어떻게? 증가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가격은 8% 감소 더하기 10% 증가하면 전체 문제 조건이 2% 증가가 맞잖아. 그러기 위한 소득이 얼마나 변해야 되는 여기다가 X값을 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탄이 0.5잖아요. 그럼 크기가 얘는 수요량이 얘가 10% 변했다 그랬죠? 얘는 얼마 변해야 돼? 20%가 변해야 돼. 그 다음 방향이죠. 방향인데 0.5란 말은 아파트가 무슨 자라는 뜻이다? 정상제니까 동일 방향이죠. 여기 플러스니까 얘도 당연히 어때요?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 증가에 몇 번? 4번이 정답이지. 그래서 아까 이제 24회 때 나왔었던 요 문제는 기본이고 요 기본은 응용한 문제가 요거하고 28회 때인가 하나 더 있고 작년에도 이제 이거 유사하게 등장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2개 문제를 푸셔가지고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내 걸로 만들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연습이 되잖아. 그 원리는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수치만 달리 나올 거니까 연습이 되신 분은 이게 1분에 풀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1분 안 걸려. 방금 전에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게 15초에서 20초 걸리는 것 같아요. 빨리 푸는 분은 나중에 정리가 됐다 그러면 가격은 가격이 소득은 소득끼리잖아. 결과만 물어보면은 0.9네, 가격 2네, 두 개를 곱해버려. 가격은 가격끼리. 곱하면 1.8이 나오죠. 올라갔네, 마이너스. 소탄이 0.5네, 소득끼리 곱해버려. 4 곱하면 2네, 0.5 정상제를 그냥 플러스 2네. 더하면 0.2네. 이렇게 이제 빨리 풉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요것도 되는 거야,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정상제 1등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교차 탄력성이에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형태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험문 유형이. 교차 탄력성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 논한 적 있었죠? 대체제 보완제를 뭐 해야 되냐면은 해당 재와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와 가격에 영향 준 거잖아. 다른 재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와 수요량의 변화. 이걸 뭐라 그런다? 교차 탄력성이야. 그럼 요것도 똑같아요. 변화율과 변화율은 크기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탄이냐 비탄이냐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숫자 1 가지고 판단해요. 1보다 크면은 탄, 1보다 작은 비탄 이런 논리야. 근데 이거는 다른 재와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그럼 다른 재와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다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그럼 다른 재와 가격이 해당 재와 수요량에 영향 준 거야. 해당 재와 수요량도 증가했다고 보세요. 그럼 다른 재와 가격의 변화 방향과 해당 재와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우리가 플러스 표시야, 마이너스 표시해? 플러스 표시하죠. 그럼 이런 관계가 우리 무슨 두 재와 관계가 무관한 재는 아니죠. 이런 경우에 두 재화를 우리 무슨 재라 그래서? 대체재가 되겠지. 대체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A하고 만약에 B가 대체재다. 그럼 A 가격이 상승해요. 이게 지금 이거죠? A가 상승했어. 그럼 A에 대한 수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A가 비싸졌다니까? A에 대한 수량은 줄어들 거 아니야. 비싸니까 A를 안 살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 사람이 대체재로 오겠지. 그럼 B의 대체재의 수요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지. 근데 교차타는 뭐냐면은 여기 다른 B 입장에서는 A가 다른 재화죠.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한 거야. 다른 재화 가격. 다른 재화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량에 대해서 논한 거지. 요 사이에 요것이 이제 은닉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 딱 보자마자 앞에서 공부하셨던 방향만 가지고 따지면은 다른 재화 비싸졌네, 다른 재화 안 사. 그러면 해당 재화 수요가 늘어났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건 대체, 이렇게 논리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둘은 대체재예요. 근데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했어. 근데 해당 재화 수량이 줄어들었어. 그럼 다른 재화 가격의 변화 방향과 해당 재화 수량의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움직였죠? 반대 방향 수치 뭘로 표시해? 마이너스. 그 두 재화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보완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체재와 보완재를 구분하는 것은 탄이냐 비탄이 크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가지고 논하는 거죠. 그러면은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똑같은 숫자 뭐가 있어요? 0. 그럼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그럼 두 재화는 무슨 관계? 대체재. 같은 방향. 그리고 이제 0보다 작다. 두 재화는 무슨 관계? 보완재가 되는 거야. 다른 재화 가격과 해당 재화 수는 반대 방향. 그래서 아까 소도 탄력성에서 정상적 열등 소정렬 그려그는 대체재 보완재를 구분하는 것은 교차 탄력성으로서 교대보 이럽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거를 개념으로 내진 않더라고. 드립다 뭘로 나온다? 숫자적인 면에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본 논리고 이거는 이제 그 가장 기본 모형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내진 않는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 얼마라고요? 0.6.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 교차 탄력성은 0.8. 여기까지 읽으면서 느낌이 오죠.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독립 변수가 지금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거죠. 뭐하고 뭐? 아파트 가격하고 또 뭐? 지금 뭐하고 뭐가 영향 줬어? 아파트 가격도 영향 줬죠. 그리고 연립주택 가격도 영향 줬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아파트 가격과 연립주택 가격의 변화가 동시에 아파트 수요량에 충격 준 걸 논하는 거죠. 그럼 끼리끼리 넣어야 되니 가격은 가격끼리 넣어야 돼. 가격 탄력성이 얼마 나왔어? 0.6이 나왔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에 대한 조건이 나오죠. 아파트가 얼마 변했다 그래서 5%가 상승했죠. 5% 아파트가 상승해 아파트 수량에 영향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크기 몇 퍼센트? 3%. 크기 3%고 그다음 방향. 증가 감소. 감소지. 왜? 수요 법칙이니까. 항상 마이너스 관계니까. 가격만 따지면 3% 감소했어야 돼. 근데 연립도 충격 줬네. 교차 탄에서 얼마 조졌어? 0.8. 이거는 연립에 대한 연립 가격이 아파트 수량에 충격 준 거죠. 그 연립 가격 얼마 변했다 그랬어? 10%가 상승했네. 그럼 크기는 8%지. 그렇죠? 그다음 방향에 따져야 되는데 이때 교차 탄력이 0.8이 나오는 순간에 이 아파트하고 연립의 관계가 드러나지. 둘은 무슨 관계? 대체재야, 보완재야? 아까 우리가 대체재가 교차가 0보다 크면은 대체재라 그랬잖아. 0보다 크다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지금 이게 플러스 줬어, 마이너스 줬어?
플러스 줬지. 앞에 숫자가 나올 때는요, 플러스 값은 표시하지 않아요. 대신에 마이너스 값은 표시해 주지. 이게 만약 보안지였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0.8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플러스니까 아, 둘은 대체제구나. 그럼 뭐가 결정됐다? 방향. 그럼 얘가 다 연립 값이 비싸졌으니까 연립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아파트의 수요량도 어떻다? 증가. 그럼 결국 이 물건은 아파트 자체 가격이 3% 감소하고 연립 가격이 비싸져서 아파트로 몰려오는 수요 증가가 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5%가 증가했구나라는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모형인데 이거보다 이제 단계별로 우리 시험은 착착착착 진행을 해주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교차 탄력성이 좀 더 비중이 높아요. 기본 모델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막 치마 들어가면은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타겟팅 삼아가지고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이미 유형은 다 제시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상 이 가격하고 소득하고 교차 있죠. 세 가지를 결합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신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 수요의 교차 탄력 세 가지 탄력성 공부하셨어요. 계산 문제를 국한시켰을 때 가격 탄력성 혼자는 지금 안 나와. 그런 시대는 끝났고 가격과 소득을 결합한 거, 가격과 교차를 결합한 거, 소득하고 교차를 결합한 거 다 냈어. 그러니까 출제는 마지막 카드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 가격, 소득, 교차 얘를 다 결합한 문제 나오는 거야. 이게 작년 문제예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30회인가 31회 문제가 있어요. 두 문제를 비교하잖아. 똑같아. 뭐만 달라? 숫자. 똑같아. 또 틀리고 또 맞고 그래요. 아 진짜 속상해 죽겠어.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탄력성을 이렇게 잘 마무리 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주제, 난제라고 보는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수요 공급하고 투자로라고 금융이 있는데 수요 공급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하실 때 이해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하셔야 되죠. 공부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어느 한 분야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파고들어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뒤에 보면은 그냥 간단한 주제가 있죠. 그 뒤에 이제 진도가 쭉쭉 나가면서 간단한 것은 내 걸 정리해 놓고 다음 순환 때 어쨌든 이 책은 최소 학개론 같은 경우는 한 10번 이상 볼 거 아니에요. 너무 적은가? 민법 한 50번 이상 보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갑자기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제가 교재상으로 보면은 48페이지에 이상하게 부동산 경제론이라는 파트 안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수요와 공급 이론 말고 거기다가 뭘까지 집어넣냐면은 경기 변동을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경기 변동은 작년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간단해요. 경기 변동 크게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경기 변동의 종류, 경기 변동의 특징, 순환 국면상의 특징, 그리고 측정 지표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경기 변동의 특징하고 순환 국면상의 특징 두 가지 가지고 시험에 나와요. 근데 먼저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개념이 설명이 돼 있죠. 이건 무슨 뜻이야?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경기 변동이다라는 거야. 상승과 반복.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 먼저 종류부터 한번 볼게.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우리 시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종류가 몇 개 있어? 숫자 잘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순환, 무작위, 계절, 장기. 이렇게 무작위를 우발, 불규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장기를 추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중에서 주된 경기 변동은 어느 걸까? 순환이야, 순환. 뒤에서 이제 순환은 반복한다는 건데 요거를 중심으로 교재가 서술이 되고요. 시험도 순환을 중심으로 나오고
나머지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이제 종류가 나오죠. 종류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간단하니까 먼저 텍스트 들어가기 전에 경기 변동의 종류는요. 이런 교재상으로 봤을 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순환적 변동, 이해 변동인데 그 순환적 변동 중심으로 나오지만은 다른 경기 변동 중에 그나마 좀 언급하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야. 무작위적 변동은 키워드가 보면 여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나와요. 예기치 못한 사태, 예상하지 못한 거죠. 초래되는 비주기 또는 비순환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자체 가지고 장난칠 때 오답 지문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비주기 비순환이잖아. 이걸 주기적으로 낸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무작위적 변동이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예기치 못한 사태 있죠. 요거 때문에 그래.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나타나는 시장의 충격인데 뭐 전쟁 같은 거, 자연재해 이런 것도 해당되지만은 그런 관심 없어 우리들은. 정책이에요, 정책.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이 반응했어요. 무슨 변동이냐 물어보거든요. 뭐다? 무작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계절. 계절이라는 뉘앙스가 있죠. 느낌이 있지 않아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거. 여태까지 딱 3번인가 4개인가 나왔는데 봄, 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봄, 가을, 이사철의 주택시장. 봄, 가을 나와서는 무슨 변동? 계절. 그 봄, 가을이니까 겨울철, 뭐? 계절. 이렇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요? 안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지문 딱 한 번 나온 게 있어요. 장기 또는 추세적 변동이 있는데 원인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도 영향 미치는 건데 경제 성장 또는 기술 수준 나오거든요. 특히 경제 성장 기술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슨 변동이다? 장기. 그리고 끝내셔야 돼. 이렇게 내용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지문으로 무작위적 변동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가끔 나와요. 주로 순환적 변동 중 나오니까. 근데 얘가 독립된 문제로 출제한 사례가 한 번인가 있어. 요즘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18회 때 이제 굉장히 오래돼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경기 변동의 종류를 사실상 이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여기 뭐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등등 있다. 근데 뭘 물어봤냐? 계절 변동이 해당되는 사례를 물어봤어요. 그럼 1번에 거품으로 급격히 증가했대. 얘는 무슨 변동에 해당될까? 거품, 갑자기 막 나타난 거야. 이거 무작위적 변동이지. 일시 정부 규제 허가량 증가. 그것도 무작위지. 정부 규제 나왔잖아. 그리고 3번에 전년동기 증가율 5월 정점으로 후퇴기에 접어들었대. 아니야. 후퇴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얘는 순환적 변동이 됩니다. 후퇴기에 접어든 순간.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오고요. 순환. 그리고 경제성장 지속. 경제성장 나왔죠. 뭐예요? 이게 장기적 변동이야. 그리고 5번 매년 12월 달에 다른 달에 줄어든 12월 달 춥죠? 허가량이 줄어든 이게 뭐다? 이게 계절이야. 그럼 이런 사례를 들었을 때 이것이 계절로 나왔네. 다음에 내잖아.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이 종류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작위 2개 냈고요. 순환 하나 냈고 계절 나오고 장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있는 지문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가다 나오는 종류를 이렇게 책에 있는 대로 이제 약간 키워드 잡으면 되고요. 이제는 90%짜리죠. 교재 나온 대로 그대로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경기 변동의 이제 특징이야, 특징. 특징. 먼저 1번하고 2번이 같이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여요. 이거는 부동산 특성이지 무슨 특성으로? 부동성이야. 근데 같은 지역 안에서도 부동산 유형별로도 상이해요. 이거는 부동산 특성이지 무슨 특성? 개별성 이렇게 잡아.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경기는 시장이 지역별로 나눠지니까 지역적으로 다른 양상, 유형에 따라서 다른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이건 상식 아니야? 이건 저희들이 경험치로 알 수가 있어요.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 현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를 논하다 보면은 지역별로 유형별로 다 각각 다른 양상 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그걸 지역별 구분별로 가중평균치적인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오답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가중평균치를 무슨 평균치로 낼까? 산술평균치로 나오면 틀려요. 산술평균치로 내는 순간에
여기서 지역적으로 다른 양상, 유형별로 다른 양상 보인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산술 평균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산술 평균은 n분의 1이지. 그렇죠? 두 명이 밥을 먹었는데 밥값이 이제 2만 원 나와서 그러면 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이게 산술 평균이야. 근데 가정 평균으로 우리가 내자.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이 대식가야. 한 사람은 장염 걸려서 밥을 못 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나온 음식 부대찌개 찍었는데 나온 음식의 90%를 갑이 먹었고 10%만 을이 겨우겨우 먹었어요. 근데 만 원 내는 건 불합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갑이 많이 먹어서 18,000원 나오고 내고 너는 2,000원만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합리적이지 아니에요? 더치페이,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데. 집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술집 가면은 그분이 술은 다 마시는데 술값은 제가 내야 되죠? 그랬더니 집에 계신 분은 안주는 당신이 다 먹었잖아 뭐 이러더라고요. 안주 그 조그만 거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런 등등. 어쨌든 이렇게 산술 평균 아니고 그 가정 평균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은 가정 평균이냐 산술 평균이냐를 질문하는 파트가 몇 군데 생겨요. 대부분 다 가정 평균이 딱 한 군데만 나중에 산술 평균을 공부하시게 될 거야. 어쨌든 여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모델이 3번하고 4번이잖아요. 3번에 보면은 부동산 경기는 높은 정점하고 낮은 저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가 정점이죠. 여기가 저점이야. 그러면은 높은 정점, 낮은 저점이에요. 그 정점과 저점의 차이가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진폭이라 그래. 그 높은 정점, 낮은 저점이란 말은 진폭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진폭이 크다는 걸 설명한 거지. 진폭이 크다. 또는 같은 말로 진폭이 그냥 크다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너무 지문이 짧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높은 정점, 낮은 저점을 갖는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왼쪽이 팽창 국면이고요. 오른쪽이 수축 국면이에요. 그럼 팽창 국면과 수축 국면 간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표현해줬어. 팽창과 수축 간의 차이가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진폭이 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진폭이 커요. 그럼 진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정이라는 거야? 불안정이라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지. 진폭이 작아야지 안정적이죠. 또 하나 여기가 출발점에 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있죠. 이게 원사이클이야. 이걸 뭐라 그런다? 주기라 그래. 주기가 일반 시장보다 길다 짧다? 길다는 거야. 주기도 길다. 진폭은 크고 주기는 길다. 이 논리를 잡으시고 그리고 이게 최근의 정답인데 각각 순환 국면이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불분명하고 불명확하지. 만약에 분명하고 명확하면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도 없어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불분명, 불명확하다. 이거를 어떻게 냈냐? 명확하고 분명하다 이렇게 냈더라고. 간단하게 나옵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는 비대칭이야. 저는 사실상 이제 대칭 그랬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회복기는 느려요, 빨라요? 회복기는 느리고 후퇴기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좌우가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지. 오른쪽이 경사 좀 가파르다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회복은 길고 완만한 데 비해서 후퇴는 짧고 빠르다. 근데 이걸 틀리게 냈었어. 어떻게 틀리게 했을까? 회복기하고 후퇴기 위치를 바꿔서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건 우리랑 공부랑 똑같다 그랬잖아. 이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실 때 암기하는 기간은 한참 걸려요. 까먹는 건 순식간이야. 우리도 암기와 소멸되는 것이 좌우가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시차항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경우 실물 경제다 보니까 일반 경기 변동보다 후행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일반 경제가 살아나서 호황이 되면 사람들이 고용이 창출돼서 본인 소득이 발생하잖아. 소득 중에서 기초소비 쓰고 개인소비 쓴 다음에 뭐예요? 남는 거를 투자하지. 투자 대상이 어디다? 부동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일반 시장이 뒤따라가는 게 보통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관행이에요, 관행. 경제학적으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건전한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간 기업이 아주 활성화가 안 될 때 이랬죠. 정부 주도하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은 이게 나중에 일반 경제를 살아나는 방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다 논할 필요는 없고 거의 안 나오니까 부동산은 일반 시장보다 뒤따라가는 게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왜 그러지? 뭔가 또 기능이 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여기까지 요 내용을 정리하면은 부동산 경기는 진폭은 크고 주기는 길고, 그렇죠? 진폭은 크고 주기는 길고, 좌우가 대칭 비대칭,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지는 비대칭 구조고, 이런 국면들이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죠. 이러한 시장이 지역별로 상이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유형별로 상이하다 보니까 지역별 유형별로 가중평균치까지 딱 정리하면 되지. 간단하죠. 지금 이거 한 문제 맞히는 게 나아요? 탄력성 계산 한 문제 맞히는 게 나아? 그치. 비교가 안 되지. 공부 시간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주제고, 또 하나는 이제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 있어요. 교재를 공부하실 때 페이지 49에 보시면은 경기 순환 국면에서 4가지 국면 나오거든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있는데, 회복 시장에서 1, 2번, 회복 시장 1, 2번, 상향 시장에서 1, 2번, 후퇴, 하향 전부 다 1, 2번이야. 1, 2번. 그러니까 1, 2번, 1, 2번, 1, 2번, 1, 2번이야. 1번은 1번끼리도 비교하고요. 2번은 2번끼리 비교하시면 돼요. 그 논리는 간단해. 이걸 넘길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지. 가운데 정점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거를 원래는 팽창과 수축인데 2가지 국면으로만 논하기에는 너무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긴 거야. 그래서 왼쪽 국면은 2개를 세분화시켰지. 이 저점에서부터 기준점까지 뭐라 그런다? 회복시장이라 그래요. 기준에서부터 정점까지를 뭐라 그러냐? 상향시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정점에서 기준점까지 뭐라 그럴까? 후퇴시장이라 그래요. 기준에서 바닥점까지 뭐라 그런다? 하향시장이라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한 기본 모델은 작년 거 연습하시면, 작년에 이거 가지고 한 문제 만들었는데 이걸 회상후하라 그러죠. 회상후하. 지금부터 이제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내용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 시장 국면마다 부동산 그 전문업자, 그러니까 활동가들은 좀 다르겠죠. 그 중에 중개업자가 낼 거 아니야. 중개업자. 중개업자들은 이제 매도자하고 매수자 사이에서 알선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 왼쪽 국면이 있죠. 왼쪽 국면은 중개업자분이 매도자 중시하는 전략 삼는 게 합당할까? 매수자 중시 전략을 할까? 왼쪽 매도자 중시, 매수자 중시. 네? 그렇죠. 왼쪽 국면은 매도자 중시하는 전략에 합당하겠죠. 왜 그럴까요? 왼쪽은 경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게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길잖아요. 그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상승하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상승하겠지라는 상승에 대한 예상에 들어가요. 가격 상승이 예상하니까 수요는 어떻게 될까? 수요는 증가하겠지. 공급은 감소하겠지. 이렇게 논리가 다 수요 공급의 원리예요. 그럼 중개업소에는 매수자는 잔뜩 있어. 매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매물 확보에 누구 중시? 매도자 중시. 오른쪽은 정반대 현상 나타나죠. 오른쪽 누구 중시? 매수자 중시 현상이 나타나죠. 똑같은 논리야.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 하락하는데 이 바닥이 모를 정도로 진폭이 커. 그러니까 하락이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럼 당연히 수요는 어떻게 돼?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시장에 막 쏟아붓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누구 중시? 중개업소를 보니까 매물은 쏟아졌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 매수자를 중시하는 전략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과거에 거래했던 물건 가격이 있어요. 과거에 거래사례 가격을 가지고 현재의 새로운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거래 사례 가지고 현재 새로운 가격 결정할 때 과거 가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요거를 논하는 거야. 똑같이 왼쪽과 오른쪽은 나눠줘야 되는데 왼쪽에서는 회복가 상향에서 옛날 가는 현재 가 결정할 때 하한가 역할을 할까요? 상한가 역할을 할까? 이것도 논리에 따라 당연히 하한가 역할을 하겠지. 왜냐? 요 국면과 따지면 요때 매입을 했어요. 근데 요때 가격을 구하려고 그래. 그 옛날보다는 지금의 가격이 높잖아. 옛날엔 지금의 무슨 가? 하한가 역할을 해요. 근데 오른쪽 꺾어지니 반대 현상 나타나죠? 과거는 새로운 가격 무슨 가? 상한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아까 특징하고 더불어서 이 두 가지가 쌍도맞춰요. 그 순환 국면 특징은 더 간단해요. 지금 회상후하. 그렇죠? 가운데 잘라가지고 도수하상이 되는 거지. 매도자 중심, 매수자 중심. 회상후와 도수하상에서 큰 부담 없이 경기 변동에 대한 논리를 가볍게 정리해 주세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게 작년에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올해는 조금 애매모하긴 해요. 50% 미만으로 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 없이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얘 측정 지표는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 쭉 이제 표현해 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측정 지표에 대한 논리는 그냥 요거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측정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지. 측정 지표 가지고 거의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뭐 선행지표, 후행지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항상 경기 변동 부담 없으니까 아까 뭐하고 뭘 중심으로 하라? 경기 변동의 특징. 진폭 크고 주기 길고 지형보다 다르고 우용사 비대칭 불분명 불명확 그리고 순환 국면의 특징 회상 후하 요것이 90% 이상이고 나머지 10% 미만 중에 아까 순환 국면 경기 변동 종류 있었죠. 아까 계속 논했던 것이 뭐죠? 계속 논했던 것이 이제 순환적 변동 논한 것이 나머지 무작위 계절 이 장기적 변동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출문제 잡았을 때 3번이 이게 왜 순환적 변동인지 뭐 가지고 확인했었어? 후퇴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반복적인 내용을 설명한 거구나. 그래서 순환적 변동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 캐치가 되는 거야. 다 단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사례를 드는 거는 대단히 조심스러워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해 이거 또 나왔으면 좋겠죠. 회상 후하. 네. 관심이 별로 없고요. 이렇게. 그래서 경기 변동에 대한 논리는 이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만 나오는 것이지 더 확장해서 뭐 거시경제학에 나온 내용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백이 있는 걸 판단했는지 이 경기 변동 파트에 인력공단에서는 거미집 이론이라는 거를 포함시켜서 논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거미집 이론을 갑자기 좋아하게 됐어요. 25회 때 이후부터 좋아하던데 옛날에도 가끔 나오긴 했어요. 거미집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거미집 이론을 공부하실 때 어디냐 교재상에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실상 의 있죠. 의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이 모든 거미집 이론에 대한 개념을 다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거미집 이론에 나오게 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거미집 이론이 이제 존재하던 시대에서는요, 고전학파라 그래서 이런 완전 경쟁 시장 논리가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시장에서 발생되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완전 시장 이론은 신봉한 학파, 고전학파인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그 시장이 어디냐? 농산물 시장이 발생했어요. 미국에서 어느 한 해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해. 가격이. 펜, 카.
이게 왜 안 적어지지? 다시. 짠. 어? 나도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뭔 차이지? 어느 한 해는 가격이 폭등을 해. 폭등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폭등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연도는 가격이 폭락해. 왜 그럴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또 가격이 폭등을 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폭락과 폭등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가격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누가 피해를 볼까? 누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농민들이. 가격이 안정 안 되니까 농민분들이 농업이라는 산업을 운영하면서 이게 수익성이 안 나는 거야. 가격이 안정 안 되니까. 그러니까 농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농업을 파산하게 돼요. 농사를. 농업이라서 파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와? 도시로 오는 거야. 도시 빈민화돼요. 이렇게. 그래서 왜 농산물 가격이 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격이 안정한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그 당시 에치키라는 대학 교수가 있어요. 에치키라는 대학 교수한테 이거 좀 원인 좀 밝혀달라고 영역을 의뢰했어요. 영역을 의뢰한 결과물 1년 동안 연구한 결과의 논문의 제목 이름이 거미집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경쟁시장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정부가 시장에 좀 개입을 하라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단초를 제공한 이론이 뭐다? 거미집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에 그래서 미국에 대공황 터졌죠. 대공황 터지니까 어떻게 돼? 미국에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국의 뉴딜 정책을 썼죠. 시장이 망가진 거야. 그 시장에 맡기면 한참 걸린다고 봐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지. 그래서 대단히 개발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대목 토목 사업하고도 땐도 엄청난 걸 만들고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니까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하니까 지출을 하죠. 지출하니까 제품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수요가 발생하니까 민간 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공장이 성장하면서 또 민간 기업이 또 고용이 창출되고 선순환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제 시장의 모든 게 맞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란 단초를 제공한 것이 거미집 이론이기 때문에 이 거미집 이론은 의에 나오는 1번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줘요. 자, 1번만 보면 모든 게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격이 변해요. 그 완전 시장 이론에 의하면은 가격이 변하잖아. 그럼 수요와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변하는데 근데 수요는 즉각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거 성립이 되더라고요. 근데 공급은 어떻게 반응해? 일정 기간이 경과돼 변동해. 그러니까 가격이 변한 거에 대해서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반응하는 시간이 일치해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서 키워드, 거미집 모형을 지배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뭐다? 시차. 시차라는 단어야. 시차.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소비자하고 공급자들이 반응하는 시간적 갭이 존재하더라. 이게 시차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어쨌든 얘도 균형을 찾아가잖아. 균형을 찾아가는데 완전 시장 이론처럼 즉각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야. 한참 걸려, 한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균형 공부하신 적이 있었죠. 균형 공부할 때 완전 시장 이론에 의하면은 이런 형태였어요. 이게 수요고 공급이야. 그 위에는 초가 공급이야, 초가 수요야. 초가 공급 밑에는 초가 수요지. 이게 완전 시장이라잖아요. 그 초가 공급이랑 인식하는 순간에 바로 얘가 균형을 찾아가. 시장이 초가 수요 인식되는 순간에 바로 얘가 균형을 찾아가는 게 완전 시장 논리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농산물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찾아가지 않고 한참 걸려.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게 동태야, 정태야, 생태야. 동태 분석이, 동태 과정. 동태를 뭘로 냈을까? 생태? 생태는 나중에 또 누가 나와요. 정태로 나와, 정태. 그래서 먼저 거미집 모형하면 의의 1번을 통해서 시차.
시차가 무슨 말이냐? 위에 첫 번째 줄이죠. 가격 변할 때 수요 즉각 반응, 공급은 일정 시간 지나서 반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동태. 근데 이 거미줄 모형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에치켈이 눈에 농축산물 시장에 적용되는데 나중에 부동산항에서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적용될까 안 될까? 적용되더라는 거야. 강제로 적용된다고 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 적용돼서 우리가 거미줄 모형을 부동산학계로 편입시켰는데 부동산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용도별로 적용되는 정도가 달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중에 어느 게 더 거미줄 모형 현상이 잘 관찰될까요?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중에서. 주거용보다 상공에 더 많이 확인돼. 이건 주변에서 많이 관찰되잖아요. 제가 이제 노원구로 이제 한 10년이 이제 넘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거기가 카페가 몇 개 없었어요. 2개인가? 근데 카페가 돈 좀 벌었나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카페가 막 생기기 시작해. 그럼 주변에 배후지에는 구매력이 있잖아. 구매력에 이제 구매력보다 더 많은 카페 수가 생기면은 그 공급자들 간의 경쟁 과정에서 분명히 손해가 보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럼 시간이 그럼 배후지에 있는 구매력과 적정 카페 수가 적정한 숫자가 맞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PC방도 그랬었고요.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동기생도 롯데건설에 다니다가 한 7년 전인가 나왔어요. 나오고 저기 서대문구에서 그 뭐였냐면 카페를 열었더라고. 아, 너 왜 카페 열었냐 그랬더니 나 바리스타 자격증 있어.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카페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3년 만에 닫았어. 천만 다행이야. 그 닫고 나서 얼마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천만 다행. 가슴을 막 쓸어내리는 거야. 야, 그래서 근데 이제 안 된대. 메이커들이 많아가지고 안 된대. 그거 모르고 들어가냐 그랬더니 내가 잘하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된대.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에치켈이라는 논리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 중에서도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 잘 적용된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살려야 되냐? 의를 살려야 돼요. 의의 요거 시차를 살리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회계사 시험 같은 건 함수 표시해가지고 질문하던 우리 그렇게 내면 이제 시험지 찢어버려야 되니까 이 거미줄 모형이 성립되는 것은 공급자 때문에 생길까요? 수요자 때문에 생길까? 아까 가격의 변은 수요는 즉각 반응한다 그랬잖아. 완전 시장 논리에 부합돼요. 근데 공급은 즉각 반응하지 않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 거미줄 모형 공급자 때문에 생겨. 공급자들이 왜 생기냐? 공급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못 한다는 거야. 합리적 예측을 못 하는데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되 이 예측 항상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1번에 나오고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만약에 합리적 예측을 하잖아? 거미줄 모형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요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그 내용을 여기 2번에 대한 논리로 정리하시면 돼요. 금기의 수요량 있죠. 수요량이야. 함수 표시할 때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금기의 가격에 의해서 금기의 수요량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수요는 시차가 있어 없어? 시차 없지. 봐요. 금기의 가격에 의해서 금기의 수요량이 결정되는 거니까 가격이 결정된 시기와 수요량이 결정된 시기, 금기잖아.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 없어. 수요는 즉시 즉각 반응한다 가정해요. 공급을 볼까요? 금기의 공급량이 있죠. 금기의 공급량은 언제적 가격에 반응해? 전기의 가격에 반응하는 거야. 그럼 공급은 가격이 결정된 시기와 그 가격에서 공급량이 반응하는 시기 간에 시차가 있을까 없을까? 시차가 있잖아. 그렇죠. 얘는 시차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금기 전기라는 어떤 이제 함수적인 표현이 어색하면은 말로 하면 돼요. 금기 전기로 시간 개념 과거, 현재, 미래 있죠. 수요는 현재 가격에서 뭐가 결정돼? 현재 수요량. 미래 가격에서 뭐다? 미래 수요량. 근데 공급은 거미줄은 공급자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금기에다가 만약 현재를 집어넣으면서 현재 공급량은 언제적 가격에 반응한 게 나오는 거야? 과거. 그 앞으로 미래 있죠, 미래. 공급자의 미래 공급량 결정할 때는 언제적 가격에 의해서 미래량을 결정할까? 미래 전기가 현재잖아. 그렇죠? 이런 논리. 항상 공급자들은 그 가격이 결정된 시기와 그 가격에서 공급량 반응하는 시기 간에 이런 시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의에 나온 걸 중시하시고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사용에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논하고 이제 근데 대부분의 시험지문은 뭐가 나오냐면은 거미줄 모형하다 보면은 교재 51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유형이 나와. 거미줄 유형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밖에 없어. 수렴형은 균형을 찾아가는 거야. 발산형 오히려 균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순환형은 제자리에 계속 도는 건데 근데 이것이 탄력성과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가격 탄력성 크다, 기울기는 작다.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 서로 반대 관계가 돼요. 근데 수렴형 조건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수렴형이 되려면은 탄력성으로 따지면은 수요의 탄력성이 뭐보다?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은 얘가 수렴형이 돼. 수렴형이 되려면 뭐가 더 커야 돼? 수탄이 더 커야 돼, 탄력성. 근데 그 탄력성과 기울기 반대라 그랬잖아. 그런데 기울기로 만약에 표시하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뭐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지 탄력성, 수렴형이 돼요. 뭐가 더 커야 된다고요? 공기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요 쪽이 크든 기울기 따지면 공기가 크든 이렇게 조건 나오면 뭐다? 수렴형. 근데 이 조건을 뒤집으면 무슨 형태? 발산형. 얘네들이 똑같으면 무슨 형태? 순환형.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네, 앞에 책에 나온 그대로니까. 잘 안 그려지냐? 옥수수. 여기가 균형가야. 여기를 찾아가야 돼. 근데 이제 여기가 균형보다 낮은 가격. 지금 요상 피온 상태에서는 옥수수 시장이 무슨 상황이야?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응? 피온 상태에서는. 수요가 더 많지. 피온 상태 수요량 이만큼, 공급량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제 이 상은 무슨 상황? 초과 수요야. 초과 수요. 이 공산품이면 물량이 부족하네. 바로 생산량 늘려서 균형을 찾아가요. 근데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 게 언제냐? 지금 현재야. 그럼 옥수수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옥수수에 대한 근데 공산품과 달리 옥수수가 좀 부족해. 그럼 공산품처럼 바로 공장을 가동해 옥수수라는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1년이라는 농산품 숙성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재배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지금 옥수수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럼 초과 수요 가격이 폭등하겠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막 경쟁하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격이 소비자들이 경쟁해서 수요 곡선과 접하는 여기까지 가격이 폭등해요. 근데 지금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난 거야. 현재 상황이야. 현재 상황에서 지금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 농민분들은? 옥수수 농사였으면 돈 대박 터졌을 텐데. 그렇지.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시작하죠. 이 현재 가격이 높아진 거 있죠? 높아진 가격이 내년도에도 계속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 근데 그 생각을 본인만 할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할까? 다 똑같이 하는 거야. 본인만 생각한 줄 알았더니 다 똑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 옥수수 농사 재배 면적을 늘려. 그리고 옥수수 농사 안 짓던 사람 옥수수 재배로 바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져서 얘 인생 대박 터졌다 해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현재가 돌아오죠. 너도 나도 옥수수를 내다 팔려고 시장에 갔어요. 수확한 다음에. 근데 너무나 많이 공급이 된 거지. 너도 나도 옥수수 농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초가 공급이 됐어. 물량이 많이 남아돈 거죠? 초가 공급이니까 이제 이게 또 현재야. 가격이 어떻게 돼? 공산품처럼 이건 보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수확하고 빨리 내다 팔아야 돼. 농산품이니까. 그 남들보다 경쟁 과정에 빨리 내다 팔기 위해서 가격을 막 내리기 시작해.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야. 그럼 농민들 엄청 손해봤어, 안 봤어? 엄청 손해봤지? 손해봤으면 옥수수 농사 짓겠어, 안 짓겠어? 안 짓지. 근데 그 생각 모든 애 똑같이 농사 안 짓다 보니까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다시 또 현재가 도래했더니 또 옥수수가 부족한 초과 수요. 또 가격의 폭등. 올라갔네? 또 옥수수 농사 져. 또 그 다음 년도 보니까 또 과잉 공급 폭락. 이 계속 반복이 돼.
반복되는 어떤 균형을 찾아가요, 벗어나? 찾아가지. 이건 무슨 형태? 아니, 뭐, 균 찾아가는 무슨 형태? 수렴형이라는 거지, 수렴형. 근데 이 찾아가긴 하지만은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농민들이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더라. 어째 멋있죠, 거미지유로.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탄력성 따지면은 수요의 탄력성이 공탄보다 크든지, 아니 기울기로 표현하면 수용성 기울기가 공기보다 작든지, 공기가 크든지 수탄이 크든지 이렇게 나. 이거를 내고 싶어 하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할까? 출제위원들은 단계별로 진화됐어요. 진짜 야 급하게 하지 않았더라고. 역사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단계별로 진화되면서 우선은 최근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19회 때 보면은 틀린 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지문으로 한번 볼까?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탄보다 클 경우 어느 게 더 커 지금? 타이틀이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깔아주기 시작해서 수탄이 더 크지? 아까 무슨 형태? 수렴형. 맞아 틀려? 맞아. 2번에 수요 기울기가 공공 기울기다. 기울기가 어느 게 더 커? 수요가 더 기울기가 더 크다 그돼 있지? 이게 무슨 형태? 발산형이라고 해야 돼. 맞지? 기울기 따지면 공기가 더 커야지 수렴형인데 지금 수기가 더 크니까 발산형이야. 3번 균형 이동을 정확적으로 설명했대. 응? 정확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태적이라고 해야 되지. 정태가 아니라 동태. 이렇게. 글자 장난이고 4번에 가격이 변했어. 공급량 일정 기간 후에 변했는데. 맞지? 시차가 존재한다 그랬잖아. 근데 수요는 가격 변화는 수요는 즉각 변화인데. 수요는 즉각 반응한다 그랬죠? 이게 지문의 핵심적인 거 전부예요. 그러니까 낼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이건데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1번에 이렇게 숫자를 탄력성 숫자를 집어넣고 무슨 형태냐 질문했어요. 그러면 여기 A 부동산 무슨 형태야 얘는? 수렴형이지. 수렴형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수탄이 더 크니까. 수탄이 더 1.1이고 얘는 0.9니까 1.1이 더 크지. 수탄이 크니까 수렴형이야.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기출인데 A 부동산, B 부동산이에요. A 부동산은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지고 공공은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수요 쪽이 기울기가 더 커요? 공기 쪽이 더 커요? 탄력성보다는 기울기가 더 많이 나와요. 어느 게 더 커? 수기가 커요? 공기가 커요? 0.7이 커요? 0.3이 커요? 0.7이 크지? 이번에 수기가 더 큰 거잖아. 수기가 더 큰 거야. 얘는 무슨 형태? 발산형이라 해야 되지. 그러면 A 부동산은 발산형이 돼야 돼요. A 부동 발산형. 여기가 발산형. 여기 보기가 없네. B 부동산. B 부동산 여기 0.5고 여기도 0.5죠. 그럼 기울기가 어때요? 같지? 같으니까 무슨 형태? 순환형이 돼. 발산과 순환형이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런데 탄력성보다는 기울기가 더 출제인이 많이 내는 이유가 우리가 수요 쪽에 기울기를 표시하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쳐야 돼요.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쳐야 돼. 그 공부를 어렴풋이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0.7보다 얘는 플러스니까 얘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들이 기울기는 어쩔 수 없이 수요 쪽에다 마이너스가 붙어. 이거 다 무시하셔야 돼. 왜냐? 우리는 기울기는 경사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는 뭘 말하는 거야?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방향. 수요는 항상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공급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탄력성은 요 기울기 요거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무시하고 판단하셔라. 근데 이렇게 단계별로 쭉 내다가 다 맞는 거야. 학원에서 이렇게 내잖아요. 9, 10월 되면 정답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출제원도 알아가지고 이렇게 내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내냐? 이렇게 내. 이렇게 내고 무슨 형태냐? 이거 푸는데 딱 20초. 이렇게. 근데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함수를 표시해 놓고 함수를 표시해 놓고 거미집 모형 형태를 질문하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거미집 모형은 탄력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기울기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랬죠? 무조건 기울기로 판단하셔야 돼요. 일관되게 한쪽으로 정리하시면 돼. 그럼 이제 기울기가 이거 금방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뭐냐? A 시장은 EP는 500-Q도 돼 있죠.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요거.
그럼 요거에 대해서 기울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이게 가격축이고 이게 수요량 축이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잡을 때 이게 우리가 가격축하고 그 거래량 축에 대한 절편 한번 잡아볼 텐데 여기 수요량이잖아. 요걸 한번 0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수요량이 Q가 0이야. 그럼 P 값이 얼마 나와? 수요량이 여기다 Q에다 0을 잡아보세요. 그럼 P 값은 얼마 나와? 응?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요거를 0으로 이제 수요량이 0이야. 그러면 2P는 500이 되잖아. 그럼 2가 넘어가지. P 값은 얼마? 250이 나와. 그렇죠? 그러면 가격 절편이 생겼어. 얘는 250이에요. 여기가 250.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물건은 가격이 250이 되는 순간에 아무도 안 산다는 뜻이야. 그렇게. 그리고 이제 X절편을 잡아보면 거꾸로 P값을 한번 0으로 잡아보세요. P가 0이면은 이게 0이지. 저항이. 그럼 수요량은 얼마 나와? 0은 500만 Q니까 Q가 500이 되지. 그쵸?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0일 때 수량은 50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건은 공짜로 팔아도 500개 이상은 안 팔린다는 거야. 왜? 물량이 500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X절편 500에 나왔고요. Y절편 250에 나와서 두 점을 쭉 연결해요. 연결하면 우하향한 수요 곡선이 생겼죠. 그때 요 각도, 요것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값을 구할 때는 X절편분의 Y, X분의 Y, 요거 분의 요것이 각도야. 기울기예요. 근데 여기 요 부분이 얼마야? 500이지. 요 부분은 얼마야? 크기는 0에서부터 250이니까 250이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나? 250을 500으로 나누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부동산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얘는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그려서 구할 시간이 없지.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Q 있죠, Q. Q 앞에 붙어 있는 계수가 기울기다라고 하시면 돼. Q 앞에 붙어 있는 뭐라고요? 기울기. 그럼 Q 앞에 붙어 있는 이것이 기울기인데 다만 수치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그 P 값이 2P고요. 여기는 3P잖아. 똑같이 상대적으로 PP로 통일시켜줘야 되지 비교가 가능해지니까. 그러면 Q 앞에 붙어 있는 게 기울기니까 여기 2P네. 2가 넘어오면 되지. 너무 여기 1이 있죠. 그 2로 나누면 2분의 1이 수요 곡선을 뭐라고요? 기울기가 돼요. 공급도 마찬가지야. 3이 넘어가지. 3이 넘으면 4가 있으니까 뭐 하면 돼? 3분의 4가 공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응? 그러면은 수기는 2분의 1이고 공기는 3분의 4예요. 공기는. 그 2분의 1이 커요? 여기가 어렵더라고. 3분의 4가 커요. 아, 2분의 1이 커요? 3분의 4지. 3분의 4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럼 공기가 더 크니까 얘는 무슨 형태? 얘는 수렴형이 되지. 기울기만 따지니까. 수렴형이 두 가지 항상 주어져. 1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는 이제 B. B는 Q 앞에 붙은 기울기, 이거는 그냥 1로 돼 있네. 이 자체가 그냥 2가 기울기네. 여기는 2로 돼 있죠. P로 통은 2가 넘어가지. 2분의 4니까 얼마? 얘도 2네. 공기도 2고요. 수기도 2네. 그럼 기울기가 똑같지? 그 얘는 무슨 형태? 순환형이 되는 거야. 순환형이 요거죠. 수렴형, 순환형. 이렇게. 그 정답 몇 번? 4번. 이 정도로 내잖아요. 최강의 난이도가 되는 겁니다. 항상 뭐 앞에 붙는 게 기울기라고요? Q 앞에 붙는 게 기울기.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내용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거미집 이론까지가 우리가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를 중심으로 경기 변동 포함해가지고 경제론이라는 파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경제론 파트를 쭉 공부하시다 보면은 가장 난제가 뭐냐? 탄력성이야. 탄력성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프적인 마인드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거기까지 될 때까지 쭉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론이 마무리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심화할 때 또 반복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 최소 몇 문제 맞으셨냐? 최소 8문제 맞으신 거야. 경제론 아까 총론에서부터 시작해서 8문제니까 지금 20점이 확보가 된 거죠.
통계적인 점수까지는 도달했어요. 우리 찍어도 20점은 남아. 예, 8개 배분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다음 이제 파트는 53페이지부터 등장하는 게 시장론이라고 있어요. 작년 유난히 많이 나왔던 시장론에 대한 논리를 다음 주에 한번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자료의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는 기출문제 가지고